얘기고요. 요거 오랜만에 보네.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 예, 박성재 씨.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들어갔잖아. 김건희가 보통 텔레비전 중계를 하고 이럴 때는 항상 고개를 들고 있거나 옆에 있는 변호사한테 이렇게 저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봤던 모습 중에 가장 하여튼 보기가 좀 흉했다 이제 이런 거죠. 검사들이 조금 여기에 대해 분개할 게 아니라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들이 성토로 좀 스스로 좀 성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사도 하기 전 무혐의 정답지부터 짜놓은 김건희 황제 수사. 피가 거꾸로 솟으십니까? 하지만 철옹성 갔던 검찰도 해체를 앞두고 살기 위해 내부 제보를 쏟아내며 붕괴 중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고모의 깡통 공장 43억 뒷거래 의혹과 법정에서 고개 숙인 그녀의 진짜 이유까지 추악한 관력의 몰락 타임라인,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자, 나와주신 두 분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검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 네, 고맙습니다. 만년 검사야 나는. 네,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 무슨 해병대야? 네, 해병대 시스템으로 갑니다. 예, 그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경찰 출신 변호사 이지은 대변인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검찰 개혁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 검사님과 제가 느끼는 감수성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죠? 제가 더 세죠. 에이, 그렇지 않으시던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검찰이 본격적으로 몰락하고 사실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완전히 망하게 만든 주요 원인 제공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게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무혐의 처분에 음. 관여한 자들. 그렇습니다. 그거 사실 그 전부터 왜 몇 년을 끌었냐. 그 불기소장에 도장 찍을 사람을 못 구해서 몇 년 끌었던 거거든. 야, 이거 불기소 난 못해. 그러고 다 미룬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용감 물싸하게 몇 사람이 찍어갖고 그래서 망하게 만들었지. 사실은 막판에 완전히 부도낸 사람들이지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적개심이 더 세요. 원흉들이로 그래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디올백 요 사건들 무혐의 처분을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무혐의 처분 과정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24년 5월 11일에 취임을 해요. 예. 2023년 5월 15일 네. 취임을 해. 근데 그 직후 중앙지검장이 취임한다. 근데 그 직후 김건희 불기소 문건이 작성이 돼. 아이고. 조사도 하기 전이야. 이미 답이 정해져 미리 있어. 결론 만들어 놓고. 아유, 진짜. 7월에 김건희 출장 조사하고 예. 10월에 무혐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그 타임라인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네, 2024년 5월 15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 취임을 하는데요. 예. 얼마 뒤에 불기소 문건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 김건희 이제 그 황제 출장 조사를 하죠. 컬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디올백 무혐의 결정이 나오고요. 10월 17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와, 결정이 그러니까 답을 이미 딱 정해놓고 진짜 말이 안 돼. 저렇게 한 거야. 예. 그러면 그 답을 정해놨던 그 불기소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주요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세 조정에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조사도 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혐의가 예. 없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요. 김건희를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김건희가 이렇게 진술할 예상 진술 내용까지 포함이 다 돼 되어 있었던 있습니다. 거야. 이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드라마 각본을 쓴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은 전 문건을 작성한 사람으로 지목을 누군가를 했어요. 당시 도이치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 전 공주지청장 A 부장검사라는 거예요. 예. 특정까지 했더라고요. 네. 예. 아니 저 파일이 발견됐으면 특정이 가능하죠.
근데 행여나 또 저 특정 안 돼가지고 또 이거 유야무야 될까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콕 집었는데 당연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 봤더니 당시에 요거 네. 만들었잖아. 요거 만들어가지고 수사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사팀. 수사팀한테 이거 문건 참고하라고 한 메시지도 이번에 확보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지검 와. 내부 메신저를 이제 이 2차 종합특검이 확보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 와. 참- 검사에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야 여기 답 있지? 정답지? 그렇죠. 요대로 그냥 OMR 카드 작성하면 된다. 이대로 이렇게 가라. 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그 전에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혐의가 털어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네.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의 정황인데요. 요거는 저 우리 김용남 의원님 귓속말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네. 자, 2024년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팀 구성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4일에 윤석열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맞아. 아주 긴 시간, 1시간 15분 동안 통화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5일에 김건희와 박성재가 텔레그램으로 뭔가를 하는데 이때 그 유명한 그 그렇지. 김건희의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아, 있냐? 그러니까 그 얘기고요. 요거 오랜만에 보네.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 예. 박성재 씨.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들어갔잖아. 그게 5월 5일이고요. 또 이틀 뒤인 5월 7일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이 됩니다. 와. 예. 그리고 5월 12일에 또 윤석열과 박성재가 4차례 통화를 하고요. 5월 13일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됩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5월 14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맞아. 네, 그 그 유명한 7초 침묵 진짜 침묵. 이때 나오고요. 그리고 5월 15일 다시 윤석열과 박성재가 통화를 하고 5월 16일에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렇지. 취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일단 예. 이제 정말 이 사람들이 검사인가 변호사인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가 할 일을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결과를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이 과정을 쭉 보면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썼다기보다는 일단 김건희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에 김건희가 어떻게 진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술을 할지를 다 미리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심각하다.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거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어. 없었다. 그걸 이제 미리 다 가르쳐주고 그대로 진술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진술을 받아서 예. 그거대로 결론을 낸 건데 저는 이 사건에서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들은 이렇게 진술을 조작을 해가지고 답을 가르쳐주고 이대로 얘기해. 그러면 너를 기소하지 않겠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이게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이 가장 문제점이 이런 건데 연어 술 파티도 결국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 내가 뭐라고 한 진술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대답해. 그러면 너 기소유예 해줄게 아니면 뭐 불기소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하나가 다른 거는 내 가족은 빼주는데 그렇게 활용한 그렇죠. 거고 네. 내 적은 잡아넣는데 그렇게 그렇죠. 활용한 거고. 네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진술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사실은 진술을 받아서 그걸 보고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기소 가야 되겠다. 이러면 수사부터 진술을 쫙 만들어서 요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고, 불기소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여사님께서는 요렇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라고 지금 한 건데, 후자가 지금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나왔잖아요. 네, 그대로 나온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지금 이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사실은 법 왜곡죄거든요. 이런 왜곡죄. 것 때문에 오. 법 왜곡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 왜곡죄가 시행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법 왜곡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급이 안 되니까. 소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사실은 이거야말로 검사가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 왜곡죄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왜 법 왜곡죄가 필요한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러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기는 수사도 기소도 전부 다 이제 검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이 수사한다고 불러서 기소까지 불기소까지 일사천리로 그냥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된다면 음. 뭐 경찰이든 뭐 어디든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또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겠죠. 네. 물론 이것도 대통령이 다 주물럭주물럭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지금처럼 훨씬 더 많이 공개가 됐겠죠. 그렇겠죠.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경찰에서 삐죽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 중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예. 어쨌든 일사천리로 가는데 많은 방해가 됐겠죠. 그래서 권력을 계속 나눠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언론에서도 경찰이 만약 수사를 했다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여론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여기 보니까 공주지청에 있는 검사가 네. 중앙지검 수사에 참여한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아, 거기 그 수사팀에 뭐 있었다고만 제가 보도로 봤는데 맞습니다. 거기 수사팀에 있다가 대구로 간 건지 대전으로 간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전후 이제 관계는. 보도를 보니까 네. 수사팀에 있다가 공주지청으로 갔는데 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사에 관여를 한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와요. 근데 이번에 공소청 법에서 직무 관할, 직무 위임, 사건 인계 등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재량권을 축소하도록 축소했잖아요.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거죠. 장난이지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사법 개혁을 하고 검찰 개혁을 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사법 개혁을 한 거다. 검찰 네. 개혁을 한 거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검찰청은 없애야 돼. 이거 심각합니다, 무조건 진짜. 없앤다. 이게 뭐야,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든 진짜 10월까지 없앤다. 다 없어지기로 했는데 뭘 없애 본인이 다 결정됐는데 뭘 본인이 본인이 하는 없앤 것처럼. 아니 뭘 그렇게 아쉬워해요. 이제 그만 미련 버리세요. 아니 아쉬운 게 아니고 본인의 무슨 그 노력에 의해서 업적인 결과물이 것처럼. 나올 것처럼 뭐 죄송합니다. 네. 사기는 치지 말아야 돼. 아니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이거 이거 심각하네, 너무 진짜. 심하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아니 그런 짓 하다가 망한 거죠.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런 짓 예산 하다가 망한 거야. 지수를 네. 미리 썼다는 거는 아예 김건희를 조사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당한 짓을 한 건데 사실은 예상 질문은 미리 작성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할수 있죠. 쭉 미리 네. 질문은 만들어 놓는데 네. 이게 아까 직권남용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말씀하셨는데 이 불기소장을 미리 작성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취지로 진술하라고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에 그거는 김건희 측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 이러면 이게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거의 있을 확률이 매우 네. 높아요. 네. 왜냐하면 적어도 김건희 측의 변호사한테는 주고 야 요렇게 해야지 그 와서 저 답변하는데 이상한 소리 뻘소리 하면 이거 안 맞아. 아구 안 맞아. 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짓죠. 그거는 좀 큰가요? 죄가? 그거나 뭐 직권남용이나 결국에 비슷해요? 근데 죄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지. 아, 추가가. 저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제 이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휴대폰 다 뺏기고 한 네, 다 거잖아요. 뺏겼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말도 안 됐지만 휴대폰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예. 근데 아, 지금 그랬어요. 와서 드는 생각은 예. 누군가 이거를 녹취할까봐 그럴 수 있다. 다 뺏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네, 네. 맞네. 네. 한 명의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여사님 제대로 조사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여사님 저희가 이렇게 다 준비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조사 이렇게 뭐 받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그러네. 됩니다. 이렇게 왔을 건데 누가 그걸 녹취를 하면 안 되니까 사진도 찍어서는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다 그럴 압수한 거 가능성도 아닌가.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뭔가 좀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짜고 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미리 답을 알려줬어. 근데 그것도 머리 나쁘면 알려줘도 못해. 그대로 못 써. 맞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네, 알려줘도 못해. 네. 네. 그래갖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 맞아. 근데 만약에 누구 하나 수사팀에서 야 이거 내가 정의를 위해서 녹음을 해야겠다 그렇지. 해놓으면 실제로 진술한 내용하고 조서에 적힌 내용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 거기서 그
뻘소리를 했어. 그렇지. 그 조서에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으면 무혐의를 털어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조서는 뭐라고 떠들던 하던 대로 하려고 했던 대로 정리를 했는데 녹취 파일에 김건희가 그때 그렇게 진술 안 했는데 이러면 뺏어야겠다. 난리 난단 말이야. 핸드폰 뺏어야겠어. 그런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기자들이 진짜 나쁜 게 무혐의 발표 딱 해버렸잖아. 예.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게 또 재수사가 될 거를 염두에 두고 다시 그 수사 보고서를 또 수정을 했더라고. 수십 차례 수정을 했어요. 무혐의 결정 후에 수사 보고서의 날짜나 이거를 예, 날짜를. 사실은 소급해서 기재해 놓은 거죠. 예. 그건 허위 공문서 작성. 아, 그게 허위 공문서예요. 그게 허위 네, 아, 네, 이거 네. 중요한 포인트였구나. 네.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위 공문서. 10월 달에 처분을 했어. 무혐의 결정을 했어. 근데 야, 이거 조금 보완해야겠는데. 수사 기록을. 그래서 11월 초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날짜로 예를 들어서 9월 마지막 날 작성된 수사 보고인 것처럼 내용을 막 쳐갖고 수사 기록에 끼워 넣었어. 그건 허위 공문서죠. 네. 예. 아, 진짜 나쁜 자들입니다. 너무합니다. 진짜 무조건 너무해요. 검찰청 없어져야 됩니다. 예. 자, 없어지기도 그러면 했다니까 뭘 이제 미련 버리세요. 아이고. 자, 끝으로 요 얘기 좀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의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이 뭐 이미 먼저 무혐의를 줄 것을 생각하고 뭐 문건을 검토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부 메신저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아예 예상 변소를 미리 써둔 문건도 확보가 됐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JTBC 보도 중에요, 대검하고 중앙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수사팀은 당시 김건희를 기소하려고 했는데 부당한 지시로 불기소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윗선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윗선은 과연 누구일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옥에 있는 윤석열이죠. 감옥에 있는 윤석열이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지시를 내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박성재에게 전달하고, 박성재가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창수가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조상호? 조상원.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또 박성재에게 또 그 김건희가 확인 텔레그램 그렇죠. 예. 알렸겠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등등. 네. 예. 이런 상황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무혐의 처분은 수사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치밀했는지 검찰에 계셨던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었어요. 그거 윤석열 때 없애기로 했었어가지고 예.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를 몰래 부릅니다. 이 수사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고 2달 뒤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명품백도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보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수사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맞췄어. 영부인 2번 3번 못 부르니까라고 하면서 이원석 총장을 완전히 패싱해 버리면서 그게 이른바 그 출장 조사, 딱 모의를 한 거예요. 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거 일선에 있는 수사 검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창수가 남긴 내부 메신저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보이스피싱 다 방조하고 이랬으면은 김건희랑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 무죄 받은 거 있으니까 참조해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왜 참조합니까? 보이스피싱에서 중간책이라도 그냥 돈 인출책이라도 다 처벌받는 게 그게 주류적인 판시예요. 예. 왜 예외적인 걸 찾아서 무죄 방면을 주라고 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혼자 기획했으니까 강 변호사 성필 변호사였나요? 예. 예, 부대변인? 부대변인 이야기한 예. 것처럼 평소처럼 이거는 부르세요. 성필이가 얘기한 거죠. 아, 후배예요? 네. 네, 좀 어려요. 예, 민정수석부터 개입했을 거다. 예, 오늘 2가지 확인합니다. 개그맨 아닙니다. 장유미 변호사보다 어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게 2차 특검에서 이 불기소 문건 작성자로 전 공주지청장인 A 부장검사를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B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신박하네요. 자, 가 변호사. 예. 근데 이 사람은 1차 종합특검에서도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 소환에 불응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번에는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2차 종합특검을 말씀드릴 때 다른 건 모르겠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수사 의지만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쾌거를 올린 건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을 봤는데 이건 검잘알이 뭔가 봤다. 검잘알. 네, 왜냐면 검사를 잘하는 사람. 저도 법무관으로 있을 때 이프로스 시스템이랑 메신저를 써봤는데 그거는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그건 이제 자기들끼리만 보는 거니까. 절대 털릴 리 없다고 생각하는 얘기까지 다 해요. 음흠. 그랬던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간 점이나 거기에 있는 서버를 치고 들어간 점에서 정말 이거는 그 효과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큼 나왔으면 이제는 오히려 안 나오겠다고 불응하면 명분만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강한 네. 명분이 생긴다. 그리고 정우성 변호사가 지금 이제 검찰 내 분위기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강경한 입장에 있는 분들에서도 비판을 받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편드는 법조인이라고 이제 검찰 출신이거나 검찰주의자들한테도 굉장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소처법과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이제 검사 또는 검찰주의자 또는 전직 검찰들의 성토가 엄청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사실 양쪽에서 욕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으면서도 합리적인 개혁 방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조율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강경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는 거는 검사가 지금 김건희 그 씨에 대한 아니면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조작 기소와 같은 그러한 같은 태도와 행위와 잘못된 것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그렇게 하여 합리적 토론을 힘들게 한 검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막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도 나왔던 주제지만 검사들이 조금 여기에 대해 분개할 게 아니라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들이 성토를 좀 스스로 좀 성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합동수사본부에서 김건희 일가 공장 거래 이 고모인가요? 예. 네. 김건희 씨 고모가 아주 활약을 대단히 윤석열 정권 때 했던 분인데 신천지 자금 43억 원으로 공장 부지를 팔았다, 뭐 혹은 뭐 매도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김건희 일가의 공장 거래와 신천지 간의 이 자금 연루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우리 정기현 대표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이 돈이 이제 오갔느냐? 뇌물 성격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거래였냐? 이건 이제 밝혀야 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밝히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당사자들은 정상 거래였다라고 이제 끝까지 주장을 할 게 뻔한데 여기에서 뭔가 증거를 잡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신천지의 자금 성격도 통일교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다단계 방식으로 돈이 내려가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중간에서 이제 끊어낼 텐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검경 합수본에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이 사안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특검에만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수사기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본인들이 할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예. 예, 금액이 아까 43억이라 그랬는데 네네. 그 부채를 따는 것까지 하면 36억을 따놨거든요. 그러면 79억에 산 그래서 한 거죠. 80억 정도가 네, 80억대에 매입을 해준 거죠. 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고모니까. 예, 그 입금 내역에도 보면은 네. 고모라고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고모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가 다른 데 돈을 썼겠느냐. 네. 김건희 고모였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이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분명히 그 모종의 뒷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21억 원의 차익을 네. 지금 실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막대한 이익을 실현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기 때문에 합수본이 최근 신천지 전직 지파장이라고 하는 A 씨가 사업 목적으로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 담긴 PC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했는데 실제 이 분석 자료는 지난달 26일에 경찰청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합수본으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실제 이 A 씨와 관련된 자금 흐름 그리고 동업계약 자료, 금융거래 내용 등등을 확인을 해봤더니 김 여사의 친척, 김건희의 친척으로 알려진
바로 그 이제 고모의 이름이 이제 올라갔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상한 거예요. 네. 윤석열 아버지 집을 누가 사줬습니까? 김만배가 사줬어요. 아니, 김만배 누나. 김만배 누나가 사줬어요. 김만배 누나의 명의가 샀는데 사실 돈은 김만배 거 그래. 아니겠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너무 좀 그때도 뭔가 좀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김건희 고모 윤 정부에 나름 맹활약했더니 그렇죠. 무슨 맹활약을 했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의 그 검찰총장 시절부터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새를 보여주는 네. 그 윤석열 조화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검찰청이나 법원 앞에 쫙 깔아놓은. 이렇게 그게 사실은 비용이 상당 부분 들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걸 막 철사 같은 걸로 묶고 각 나무째로 해갖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쓰러지지 않도록. 네, 그거를 매일매일 와서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수년간에 걸쳐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검찰총장 시절, 네. 야인 시절,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때 무슨 꽃다발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걸로 새를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조력자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왔겠나 결론적으로는 이 신천지의 자금 흐름을 한번 쫓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 신천지 구조상 이런 정도의 큰 금액이 움직이려면 교주 이만희 씨 승인 없이 진행될 수가 있었겠느냐. 또 이만희 씨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여러 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로비를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 사람은 태평양 이런 데에도 검찰총장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필요 없다. 너무 실망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변호사비를 얼마 썼다는 등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공장을 인수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100억 원대 횡령 의혹이 제기가 됐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금액 플러스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정권의 핵심 파워를 가졌던 김건희 고모 쪽으로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넘어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좀 드는 거죠. 어쨌든 그 지금 극우 유튜버들에게도 김건희의 고모는 큰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을 좀 지원하고 그래서 그 모종의 뒷거리 정황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장 매물 자체가 거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매물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매물을 그렇게 비싼 값에 그것도 또 부채까지 떠안으면서까지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김건희 고모이기 때문에 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추론 전에 첫 번째 검경 합수본이 수사하려고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면 이건 100% 밝힐 수 있다. 그렇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면 2024년 초가 노희 변호사 우리도 지금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고금리 시장에 부동산을 내놓으면 아예 안 팔려가지고 죽을 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경매 물건이었거든요. 땅도 5,000평인데 방직 공장 하다가 할 게 없어서 태양광 시설 설치해놓고 그러니까 매물로 내놨는데 전기세도 못 내고 있는 그 완전히 깡통 공장이에요. 누가 삽니까 거기? 지금 제조업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최초에 샀을 때보다 2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누군가 사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돌았거나 이제 사주는 사람이 돌았거나 네. 아니면 진짜 이게 필요해야 되는 그럼 이 공장 지금 쓰고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맨 땅인데 네네. 누가 그러면 사줬느냐? 고모가 입금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고모 누구의 고모입니까? 김건희의 고모. 그러니까 고모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쪽에서 요구를 해서 샀다. 네. 그러면 고모가 김건희를 사칭했거나 실제로 누군가 우회적으로 하는데 이 정도 돈 제가 예전에 실제 거래되는 소위 말하는 소수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헌금을 뭘로 받습니까? 다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세금도 또 종교단체로 등록돼서 안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액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죠. 오다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가서 가죠. 아까 제가 피라미드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했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추적하면 어느 순간에 미로에 딱 들어갔는데 미로의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없으면 재판을 못 하니까. 네. 여기에 너무나도 익숙한 소수 종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호루라기를 누가 딱 불었는데 누군가 오다가 내려가서 그거를 가져갔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기 돈으로 샀다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자금 출처 조사해보면 되잖아요. 네. 누가 정신 나간 놈이 아니면 그 지금 몇십억을 주고 대출 36억을 그때 고금리 때문에 대출 승계도 안 되고 이 아예 시장이 안 돌아간다면 지금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충주에 있는 공장당이 원래 부도 나서 경매 나온 것을 다시 샀는데 지금도 부도 위기여서 전기세도 못 내는 상황. 이거를 지금 샀다? 이해가 됩니까? 제조업 공장이면 공장으로 써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 추론 영역에서는 100%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준 것인데 그 특정인이 누구냐? 신천지다. 특수본에서 반드시 그것은 밝혀낼 수 있다. 합수본에서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틀어라.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특검하고 경쟁해라. 아예 맞습니다. 한번 경찰이 실력 한번 보여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끼리 사실은 경쟁을 해서 네. 본인들이 실력이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사실은 이 검찰개혁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서로 자극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서로 더 열심히 수사할 수 있게 되죠. 네. 우리 이경 기자님도 취재한 내용 한번 말해볼까요? 사실 이거 관련돼서 합수본에 제 지인의 지인이 있습니다. 아, 네.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스픽스역에 오고 나서 막 그랬는데 풀지를 않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때 이제 탄핵 관련돼서도 그 탄핵의 중심에서 있었던 합수본의 고위직입니다. 사진에도 많이 등장했던 분이세요.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취재 중이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경쟁 관계. 예, 아직은 이거를 그래도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냥 좀 내용만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절대 제가 이제 스페이스 기자로 있으니까 절대 풀 수는 없는데 근데 경쟁 관계 있잖아요. 그거는 뉘앙스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정말 경쟁 관계에서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거의 그런 각오로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 잘 지내나 이것도 각도기 궁금한데 우리 정기현 대표가 또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을 좀 취재하셨다고요? 예, 단독으로 이제 좀 보도를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쯤에 이제 최재형 목사님과 제가 특별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한 12시 반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대중소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정의 제일 작은 데서 어떤 거냐? 반클라프 목걸이 그다음에 검거북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씨. 바시론 콘스탄틴 시계와 관련돼서 김건희한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데 졸졸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누구 나왔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그리고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 회장 네. 또 서성빈 로봇계 사건 로봇계 사건 당사자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 했는데 하필 앉다 보니까 옆에 변호인들 앉고 쭉 앉았는데 김건희가 들어온 거예요.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공동 정말 피고인이었나 봐요. 그렇죠. 네. 최재형 목사님도 그게 이제 일단 그 피고인. 언더커버로 이제 디올백을 줬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죄송합니다. 기소가 됐는데 거기 이제 앉았는데 김건희가 약간 늦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잘 걷지를 못하더라. 살이 너무 빠졌더라. 그리고 매우 초췌한 모습으로 물론 이제 수영복을 입고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봤던 모습 중에 가장 하여튼 보기가 좀 흉했다. 이제 이런 거죠. 살이 너무 많이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재판을 하는데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보통 텔레비전 중계를 하고 이럴 때는 항상 고개를 들고 있거나 옆에 있는 변호사한테 이렇게 저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 재판 내내 이렇게만 있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 생각에 아마 여기에 나온 사람이 이제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네. 그리고 서성빈 그 이제 그 로봇계 사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왜 김건희는 재판 내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까? 얼굴 쳐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그런데 재판이 끝이 나고 나가는 순간에 김건희도 일어서고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네. 그 순간에 서성빈 로봇계와 딱 마주쳤는데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김건희 씨하고 서성빈 씨가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는 무엇인지 몰랐는데 또 최재형 목사님이 기자 아닙니까? 네. 이 서성빈 회장하고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식당에서. 마침 그 변호사가 잘 아는 사람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나라고 하니까 김건희가 거기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서성빈 씨에게 예. 와. 미안합니다. 그래서 서성빈 회장 말이 나는 사실 바시론
콘스탄틴이라든 이 명품을 사달라고 해서 심부름만 한 것인데 내가 지금 이걸 선물로 준 것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 말은 최재형 목사가 이것을 100% 믿을 수 있다 없다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그렇게 숨이 죽어 있고 아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이제 정말로 추락한 상태로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야 김건희도 이제 결국 사필 규정이기도 하지만 네가 지은 죄를 받고 있으니 절대로 대한민국이 녹록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한담연을 받습니다.